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은 소원은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이었다. 심지어 그는 누가 나에게 집을 사주지 않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목 터지게 외친다 고도 했다. 그러나 1993년 그가 삶을 마감한 곳은 주인 말고도 새 가구가 있는 집이었고 14사람이 몸을 부대끼며 살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왜 가난했던가? 이 시를 좋아하였기에 시만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돈을 다루는 상과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다. 돈은 그의 아내가 찻집을 하며 벌었다고 하며 그 찻집은 2001년 현재 아직도 영업 중이다. 그가 가난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 이 땅에서 시를 썼기 때문 아닌가? 시인으로서 시만 쓴다면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시인이지만 많은 책들의 편자 혹은 역자로 등장하기도 하는 류시화는 내가 짐작하기에 전혀 가난한 시인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 상품화시키는 유능한 편집자이며 세상에서 대가를 얻어내는 마케팅 기법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시인이라면 천 시인처럼 살 것인지 류 시인처럼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그 어느 쪽의 삶이 우월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직업을 가졌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최면에 빠져 살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세상에 돌린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더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세상이 학벌이나 인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느니 등등.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명심해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자가용 기사를 한두 명 겪어본 사람이 아니다. 연봉 2천만 원을 주건 3천만 원을 주건 간에 보통의 자가용 기사의 경우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차량 관리 잘하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잘 모신다는 기준은 순전히 자기들 기준이며 차량 관리 수준 역시 자기들 판단에 근거한다. 약 십수년 전 기사 한 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시절의 나는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웠다. 보통의 직원들은 사장에게서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하루 종일 굳어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불덩이같이 화를 내었어도 5분 후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약속 장소에 가실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길이어도 지도를 미리 보고 새끼들을 확인하였다. 그런 태도를 보고 막히면 돌아가라라는 책을 사다 주었더니 그는 너무도 좋아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길이 막혀 차가 꼼짝달싹 못하면 이게 내 탓이냐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장님, 저 옆 골목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언제나 찬성이었다. 그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오후에 비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차를 닦아 놓았다. 그것도 완벽하게 닦아 놓았다. 대부분의 자가용 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권하는 책들을 다 읽었고 심심하다고 기사 대기실에서 화투를 치지도 않았다. 우선은 차량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 서적을 꼭 사서 공부하는 기사를 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나는 새로 기사를 구하고 대다수 임직원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그 당시 연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다. 반대가 극심하였던 이유는 내가 왜 그를 영업부 과장직에 앉히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내게 아부를 잘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가 너희들하고는 일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이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모든 거래처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는 말이 들려왔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그는 사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내보냈다. 몇 년 후 그가 업소용 김치 납품 공장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들었다. 직원이 10여 명이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이 이야기에는 후기가 있다. 내가 그를 영업부 과장에 앉혔을 때 입사한 새 기사는 자기 선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에 매우 신경을 씀은 물론 내 가족들에게도 아주 공손하게 처신하였다. 내게 종종 자신이 이미 예전에 영업 활동을 한 경험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선임자가 영업부 과장직에서 사표를 내자 그는 내게 계속 조르기 시작했다. 자신도 영업부에서 일하여 보고 싶노라고. 하도 귀찮게 조르기에 그를 영업부 평직원으로 보내면서 영업부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개월만 데리고 있어라. 얼마 버티지 못할 테니까. 2개월 만에 그는 사표를 냈다. 왜 나는 선임자처럼 행동하고자 애를 쓴 그를 무시하였을까? 이 세상이 원하는 자세로 일하는 태도는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눈앞에 홍당무가 탐이 나서 나오게 되는 행동과는 그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임자가 미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탄로가 나긴 마련이며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기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적토마는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위의 글을 읽고 나면 당신의 일하는 방식이 확 바뀔까? 내 경험으로 볼 때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직원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은 50% 정도는 가능성을 보이지만 나머지 50%는 신용만 한다. 나의 경우, 나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며 특히 5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은 소기의 경 읽기였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둔다. 인티그리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면 영어로 구글링을 하여 보면 1998년 워렌 버핏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MBA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We look for three things when we hire people. We look for intelligence, we look for initiative or energy, and we look for integrity. And if they don't have the latter, the first two will kill you because if you're going to get someone without integrity, you want them lazy and dumb. 우리는 사람을 고용할 때 세 가지를 살펴본다. 지능이 있는지, 선도력 또는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인티그리티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인티그리티는 없는데 지능과 선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를 망칠 것이다. 왜냐하면 인티그리티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게으르고 멍청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의격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능이 좋은지, 일을 선도적으로 열정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티그리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머리도 좋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열정도 있으나 인티그리티가 없는 자는 회사를 망칠 사람이다. 인티그리티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직원을 게으름뱅이 멍청이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이 말을 여러 곳에서 하였는데 도대체 인티그리티가 무슨 뜻이기에 지능이나 선도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일까? 음, 영어권 국가에 있는 조직에서는 인티그리티를 매우 중요시한다. 많은 기업이 인티그리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치환되는 단어가 없어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한다. 번역된 경영서적이나 자기계발서적에는 성실이나 정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인티그리티를 성실함이나 정직함으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번역서를 읽다 보면 문맥상 성실이나 정직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인티그리티란 무엇일까? 나는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하는 행태로 정의한다. 영어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한다. 인티그리티를 정의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정의에 주목하고 인용한다. 나는 두 번째 정의, 인티그리티란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에서 인티그리티를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간에게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란 무엇일까? 생각과 가치관,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고 일치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티그리티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직함과 성실함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하다는 것은 정직과 성실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대부분이 믿는 올바른 가치관에는 정직함과 성실함 이외에도 공정, 약속, 이행, 언행일치 등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는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직하다고 해서 꼭 인티그리티한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티그리티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미 자신의 신념과 말과 행동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직함이나 성실함은 인티그리티를 온전히 담는 표현은 아니다. 내가 인티그리티의 첫 번째 정의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티그리티가 꼭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나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인티그리티 할 수 있다.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시대는 달랐다. 그 시대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이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그 시대에는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인티그리티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히틀러도 어쩌면 옳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인티그리티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인티그리티는 시대나 문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면 훌륭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를 정의할 때는 부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인티그리티한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인티그리티를 완벽하게 실천하여 살아가리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꾸준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결론적으로 인티그리티는 머릿속에서 옳다고 믿는 생각들과 행동이 엇갈림 없이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미국의 회사들에서는 간부급 입사 지원자들이 인티그리티를 갖고 있는지 알고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한다. 1번. 공정성 문제나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2번. 어떤 원칙을 깨뜨렸던 마지막 경우가 언제였는가?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아라. 3번. 부당한 행위를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하는 것을 보았던 경우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이야기하러 보라. 4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5번.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6번. 어떤 고객과 문제가 생겼으나 작은 거짓말 한 번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7번. 예전 회사에서 상사들은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 같은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 거의 모든 구직자들이 이력서에서 자기 경력과 능력과 경험을 멋지게 치장하고 과대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입사 후에 한두 달 안에도 쉽게 드러나지만 인티그리티만큼은 어떤 문제가 터질 때까지는 가늠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이 알바생으로 예를 들어보자. 물을 닦으라고 했는데 그 수세미가 자기 발을 닦는 녀석, 닭을 튀기면서 담배 피는 녀석, 부지기수이다.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오너는 어떨까? 회사 망하게 하는 짓거리들이 종종 뉴스 속에 튀어나오지 않는가? 워렌 버핏은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각자 한 명의 대하는 학생을 뽑으라는 게임을 하곤 했는데 그 선택된 학생이 일생 동안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갖게 된다는 조건이 따랐다. 버핏은 물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머리 좋은 학생? 풋볼을 가장 멀리 던지는 학생?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었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누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